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 5월 세계 최대 SNS 운영사의 요구에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의 관심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맞춤형 광고 사업. 과연 정보 주권을 지킬 법안은 없는 걸까요? 부모의 SNS에 게시되는 자녀의 사진과 정보, 자칫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이칠 권리를 위해 법안 마련에 돌입한 정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다 똑같은 친구는 아니죠.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을 지켜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법도 좋은 친구와 같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혼자 고립됐다고 느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셀프 입법 프로그램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정확히 1년 전 오늘 뭐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작년이요? 네. 작년 가을이면 1년 전에 글쎄 뭐 특별할 때가 아니어서 아 그래요? 기억 못하죠. 제가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어가지고요. 생일 몇 월 달이에요? 11월이요. 11월? 아 네. 그러면 아니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럼요. 예.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네. 일기를 쓰지 않아도 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전 내가 뭐 했는지, 2년 전에 누굴 만났는지, 3년 전에 어딜 갔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아, 조종 씨가 네.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작년에 했던 뭐 3개월 전에 했던 방송 뭐 이런 거 자료 많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일상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가계부를 10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월 며칠 날 얼마 썼는지는 알아요. 근데 어딜 갔었는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 가계부 쓰는 남자시구나. 그렇죠. 얼마 네. 썼는지.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인터넷이 대신 기억을 해줍니다. 요즘 SNS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알림 받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과거에 오늘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오늘 SNS에 올린 게시물이나 사진 이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확인해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이렇게 어렸었어? 네. 아, 젊었다. 젊은 나이에 난 깜짝 놀라고. 네, 근데 그게 SNS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사진을 저장하는 어플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서 그날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이 보여주는 나의 과거 뭐 자료나 사진을 보면 뭐 새록새록 추억이 떠오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좀 살짝 이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디선가 내 일기를 대신 쓰고 개인 앨범을 막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 들면서 좀 오싹하잖아요. 그러게요. 내가 쓰고 정리한 일기나 앨범이라면 뭐 내가 알아서 어딘가 보관하거나 내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왠지 내 것인데 내 것 같지 않은 누가 나도 잊고 있었던 내 사진을 불쑥 보여주는 느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네, 심지어 네. 이거 봐, 너 1년 전 너 여기 갔지? 라고 하면은 조금 무섭기도 하고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나와 관련된 정보인데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 대부분 매일 실감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그게 바로 법의 역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나를 추적하는 프로파일러. 어머, 프로파일러가 조종 씨를 추적을 해요? 왜요? 프로파일러가 추적할 정도면 보통 큰 범죄가 아닌데 뭘 하시고 다니시는 건지. 자, 그만. 네. 예, 변호사님. 지금 상황극 즐기실 네. 때가 아니고 설정극 하시면 안 되고 프로파일러가 저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도 아주 꼼꼼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범죄 안 저지르는 선량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네, 아무리 털어봐야 먼지 한 톨 없어요. 네. 안 나온다고요? 다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유용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과연 어떤 프로파일러가 무슨 이유로 우리를 추적하고 뭘 캐내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만 1,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SNS에
운영사의 공지 한 건이 게시됩니다. 8월 이후에도 해당 SNS를 계속 이용하려면 자사가 제시하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약관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 세계 최대 SNS를 운영하는 M사가 한국 고객들에게 보낸 일방적 통보에 온라인 여론은 뜨겁게 들끓었습니다. 당시에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을 하면서 한국의 이용자들한테 다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용자들이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았을 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실 방대하고 민감한 그런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 다필수 정보로 해서 수집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용자들이 반발을 한 것이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NGO들이 연합으로 규탄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돌입하고 국회에서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 적극 반발에 M사는 한 발 물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구 방침을 철회합니다. 그렇다면 M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모든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제 배너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이용자에게는 다른 광고가 보이게 됩니다. 그 이용자의 관심사나 어떤 취향에 맞춰서 다른 광고가 뜨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용자의 어떤 관심에 맞는 그런 광고를 보여줬을 때 이용자들이 그 광고를 클릭하고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용자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이트를 가든 이 광고가, 똑같은 광고가 나한테 따라오기 때문에 뭔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M사는 이용자들 동의를 얻기 전부터 이미 자사의 SNS 앱은 물론 외부 앱까지 추적해 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왔습니다. 배달앱에서 설렁탕을 검색하면 곧바로 SNS 화면에 설렁탕 밀키트 광고가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SNS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G사 등 포털 사이트들도 검색 기록과 시청 열람 기록, 여기에 위치 정보까지 그야말로 이용자의 관심사와 일거수일투족을 프로파일링하듯 정밀히 추적해 맞춤형 광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추적하는 프로파일러, 그 목적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 습득이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뭘 사려면, 예를 들면 책상을 사려면 네. 검색 딱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인터넷에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맞아요. 책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가족여행을 좀 가려고 정말 2, 3분 정도 검색을 했는데 하루 종일 그 지역의 호텔 맛집 광고들이 따라다녔어요. 정말로 아주 그냥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이런 격언도 요즘에는 광고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요즘에? 그냥 조피셜이에요. 제 생각에.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인터넷 페이지마다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 광고를 보면 이건 뭐 누가 내 키보드를 보고 있나? 뭐 뒤에서 누가 보고 있나? 뭐 이런 기분이 느껴져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이제껏 우리를 프로파일링한 정보로 맞춤형 광고를 잘 활용했잖아요. M사는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던 걸까요? 우리나라 모든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가 역풍만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그 이야기 영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고객에게 역풍을 맞은 M사의 무리수. 그 원인은 위기감이었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식에 한국의 이용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반발과 규제가 이어지며 SNS와 포털의 주 수입원인 맞춤형 광고가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2022년 1월 미 하원이 표적 광고, 즉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미 전역에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보다 한 발 앞선 2020년 6월 독일 연방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계약 조항은 이용자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결로
M사의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판매자가 맞춤형 광고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훨씬 넘도록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빅데이터 시대의 맞춤형 광고가 다양한 업종에 주는 이익은 무시할 수 없으며 자칫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보와 그리고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소비자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 동의가 결국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적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약간의 추상적인 말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말이 만들어져 있는 문구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구매 욕구가 조금 더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하고 넘어간다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마케팅에 개인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분명히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역시 핵심은 고객의 선택권이네요. 방송도 그렇지만 인터넷도 미디어의 특성상 광고 시장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광고 방식도 필요하고요. 다만 광고를 골라서 보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광고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아닌 고객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돈을 내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 광고 시장도 우리에겐 중요한 산업입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논의로 건강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나 사라질래. 변호사님, 나 이제 사라질래. 이거 요거 생각나죠? 박하사탕, 그렇지. 설경구 씨. 설경구. 그 연기 따라하신 거예요 지금? 살짝이요. 네, 근데 네. 설경구 씨 대사는 나 돌아갈래 이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기찻길에서. 네, 예. 맞아요. 거기에서 나 이제 돌아갈래 하는데 오랜 시간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가던 주인공이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정말 뭐 한국 영화 역사상 손꼽을 만한 그런 명대사 명장면이었죠. 네, 근데 아까 하셨던 나 사라질래는 또 무슨 뜻인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도 약간 슬픈데 아예 사라진다니. 왜요? 예, 사연을 보시면 아마 오죽하면 사라지고 싶을까 싶으실 겁니다. 박하사탕의 설경구처럼 간절하게 사라지고 싶은 사연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생인 A 학생의 부모는 수많은 언론사 편집국마다 간절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사에 A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진이 실렸는데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사진 때문에 A 학생이 터무니없는 댓글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발 사진을 지워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같은 달 5일 A 학생은 한 테마파크에 다녀온 뒤 해당 장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첫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자 즉시 테마파크에 알렸지만 이런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근 학교들까지 문을 닫고 학생과 교직원 771명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에선 A 학생의 신상이 털리고 댓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재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인터넷에는 A 학생을 확진자로 보도한 기사가 버젓이 게시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아닌 것이 확인됐는데도 인터넷상의 확진자 낙인은 지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저희들 뭐 뉴스나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알려졌던 뉴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에 대한 인상착의, 집 주소, 성명,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정보들이 다 털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더욱 개인 스스로는 두려움을 안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염이 걸렸지만 감염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기관,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면 좋은데 그 외의 공간에 대해서나 그 외의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자료에서는 좀 이렇게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A 학생과 비슷한 피해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확진자 방문 장소로 공개된 후 어려움을 겪은 식당도 있고 지인들이 확진자로 추정해 헛소문에 시달린 예도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좀처럼 한번 등록된 정보를 인터넷의 특성상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일이나 먼 과거의 일들까지 계속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칠 권리를 위한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칠 권리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자신이 원할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서비스 제공자한테 이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미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서는 새롭게 이칠 권리에 대한 새로운 어떤 법안을 신설할 필요는 사실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검색을 통해서 이제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검색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단 한 번, 그것도 검진 오류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전염병보다 더 질긴 루머에 시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초기에는 이 확진자 발생, 동선 정보 등을 즉시 공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 덕분에 실제 방역 효과도 있었지만 온라인에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이렇게 사진이 돌거나 개인정보가 돌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누가 확진자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그야말로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만 한정적으로 공개한 건데, 그 한정된 정보로 굳이 확진자를 추정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는 사태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걸까요? 사실 정보를 악용한 사람들만 탓하는 건 별 소용이 없는 일이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다급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가감하게 사용한 면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본인이 모르는 범위와 대상으로 퍼져나가서 고통을 겪는 일, 사실 코로나19보다 훨씬 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정보도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016년 캐나다 캘거리시에 사는 13세 소년 데런 랜들이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 굴욕적인 사진을 SNS에 올려 10년 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SNS마다 가장 많은 게시물 중 하나가 바로 어린 자녀의 사진을 올린 부모의 게시물입니다. 2021년 세이브 더 칠드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만 1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 55.4%가 자녀와 대화나 동의 없이 게시했다는 사실입니다. SNS 등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을 양육가정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쉐어런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귀여운 자녀의 모습을 공유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문가들은 쉐어런팅이 자녀의 사생활 침해나 범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 부모들이 그 인식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하게 그 자기의 SNS에 올림으로써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들이 아이들의 동선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납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동의 이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쉐어런팅. 해외에는 강력한 법령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유럽연합은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이나 4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도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쉐어런팅 규제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네, 현재 그 어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가 약간 미흡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나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제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2024년까지 아동 청소년의 이칠 권리라든가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약간 미흡한 법정 대리인 동의 제도를 저희들이 개선하는 등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그런 법과 제도를 저희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입법 이슈들을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편리할수록 위험한 것이 문명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화약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우리는 편리한 문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이 나를 이용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정말로 오싹하고 섬뜩하고 하지만 정확한 지적입니다. 내가 광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나를 선택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내가 찍은 혹은 나를 찍은 사진도 내 손을 벗어나서 나도 모르는 방식으로 악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우리 각자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확실하게 준비해야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정보를 내 정보답게 지킬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